저는 형의 손에 총을 겨눴습니다. 제 형을 범죄자로 체포해야 했습니다. 저는 40년 만에 만난 형을 다시 잃었습니다. 저는 경찰이었고 형은 조폭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선택이 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 및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 이름은 강진수입니다. 올해 쉰둘이죠.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계 형사로 2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정의감 넘치는 형사라고 말합니다. 범죄자들 앞에서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늘 무언가 빠진 듯한 공허함이 있었거든요. 마치 제 몸의 반쪽이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공허함은 어린 시절부터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침 6시, 저는 항상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어요.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6시에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면 서울의 아침 공기가 들어옵니다. 차갑고 매서운 공기죠. 특히 겨울 아침은 뺨을 때리는 것처럼 차갑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차가운 공기가 좋았어요.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어요. 얼굴의 주름도 깊어졌고요. 이마에 깊게 팬 주름, 눈가에 잔주름, 입가에 팔자주름. 세월이 흐른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가끔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어요. 어제만 해도 20대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50이 넘은 중년이 됐습니다. 면도를 하면서 저는 오늘 할 일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까? 어떤 범죄자를 만나게 될까? 경찰 일을 25년이나 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이 긴장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때로는 평화로운 하루가 지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오늘 할 일을 정리합니다. 서류 정리, 범죄 현장 방문, 용의자 조사. 매일매일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나쁜 놈들을 잡아 감옥에 보낼 때마다 세상이 조금이나마 나아진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잡아넣은 범죄자가 수백 명은 될 겁니다. 그 수백 명 때문에 고통받았을 사람들을 구한 거죠. 커피를 마시다 문득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해가 서울의 빌딩 사이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즐길 수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항상 무거웠으니까요. 출근 준비를 하다 문득 책상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찢어질 듯 낡은 사진이죠.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랬습니다. 사진 속에는 2명의 어린아이가 찍혀 있습니다. 한 명은 저고 다른 명은 제가 평생 찾아 헤맨 형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매일 아침 꺼내봅니다. 2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사진 속 저는 5살쯤 돼 보입니다. 통통한 볼에 큰 눈을 가진 귀여운 아이였어요. 형은 7살쯤 됐을까요? 형은 이미 그때부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는 형의 눈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의 팔이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형에게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 행복한 순간이 얼마 가지 못했거든요. 이 사진을 찍고 불과 몇 주 후
우리는 영영 헤어지게 됐습니다. 1982년 10월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5살이었고 형은 7살이었어요.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가을 장마였죠.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하늘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어린 제게 그 천둥 소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 시장에 갔던 날이었죠.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인 시장이었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고 형은 어머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우리 네 식구는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수야, 형 손 꽉 잡아. 형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의 손은 따뜻했어요. 형보다 2살 어렸던 저에게 형은 세상 전부였습니다. 형이 있으면 무섭지 않았어요. 천둥이 쳐도 번개가 쳐도 형이 제 손을 잡고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시장은 아수라장이 됐죠.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며 도망쳤습니다. 태수야, 손 놓지 마. 어머니가 형의 손을 꽉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형은 제 손을 더욱 꽉 쥐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물결은 너무 거셌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부모님과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비명과 아우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사람들의 다리 사이로 보이는 세상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고 천둥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진수야, 형 손 꽉 잡아. 절대 놓지 마. 형이 제 손을 꽉 쥐며 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의 손만 잡고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저를 거칠게 밀쳤어요. 저는 비틀거렸고 형의 손을 놓칠 뻔했습니다. 형이 저를 잡으려고 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형의 손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형의 손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던 그 감촉을요. 촉촉하고 차가웠던 형의 손바닥, 마지막으로 느껴진 형의 체온까지도요. 빗물에 젖은 형의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 작은 손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형? 저는 울부짖었지만 형의 모습은 이미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파도가 형을 삼켜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사람들이 저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형을 불렀습니다. 형? 태수 형? 어디 갔어? 제 목소리는 비와 천둥 소리에 묻혔습니다.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울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10분이었을 수도 있고 1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경찰 아저씨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도 계속 울었어요. 형을 찾아달라고, 부모님을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형 찾아주세요. 태수 형이요. 7살이에요. 괜찮아, 꼬마야. 형 찾아줄게. 울지 마.
경찰 아저씨가 저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제 곁에 형이 없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경찰 아저씨는 저를 임시 대피소로 데려갔습니다. 큰 체육관 같은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비에 젖어 있었고 상처를 입은 사람도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계속 형을 찾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매며 형을 찾았어요. 하지만 형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피소 구석에서 떨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형이 나타났어요. 형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진수야, 괜찮아. 형이 여기 있어. 하지만 깨어나 보니 형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꼬마야, 이름이 뭐니? 강진수요. 부모님 이름은? 엄마는? 이름 몰라요. 아빠는? 아빠라고만 불렀어요. 저는 부모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5살 아이가 부모님 이름을 알 리 없었죠. 형이 있어요. 강태수요. 7살이에요. 형이 어디 있니? 몰라요. 어제 헤어졌어요. 찾아주세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희망을 읽을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대피소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가족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형도 부모님도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 화재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죽었어요? 경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에요.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부모님이 화재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시신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신원 확인이 어려웠지만 소지품으로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울지 못했습니다. 이미 눈물이 다 말라버렸거든요. 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은 형을 다른 보호소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어느 보호소인지는 몰랐어요.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부산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빛나는 아이들의 집이라는 이름의 고아원이었어요. 낡은 건물에 30명쯤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형을 그리며 울었어요. 형이 어디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지, 저를 기억하기는 하는지, 그런 생각들이 어린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들을까봐 조용히 울었습니다. 진수야, 울지 마. 내 형은 분명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50대의 자상한 여자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이 저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형도 저처럼 매일 밤 울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고아원에서 저는 외톨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형만 생각났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놀 때도, 잠을 잘 때도 형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수야, 같이 놀자. 다른 아이들이 저를 불렀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고 싶지 않았어요. 형이 없는데 어떻게 놀 수 있겠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아원에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혹시 형이 저를 찾아올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오지 않았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문 밖에는 형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서울의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입양 부모님은 경찰관 부부였어요. 아버지는 경찰서에서 형사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아이가 없던 그분들은 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수야, 우리 가족이 되자. 입양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형의 손만큼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형을 생각했어요. 형은 어디 있을까? 형도 누군가에게 입양됐을까?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이 점점 멀어졌어요. 형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집은 따뜻했습니다. 깨끗한 방, 부드러운 침대, 맛있는 음식. 고아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환경이었어요. 입양 부모님은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형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이 어디선가 저를 찾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진수야, 악몽 꿨니? 입양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상태였어요. 형 꿈 꿨어요. 형? 네. 제게는 형이 있었어요. 강태수라고.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진수야, 언젠가 형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형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선생님들도 저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친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거든요. 진수야, 같이 놀자. 미안해, 나 집에 가야 해.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잠들었어요. 입양 부모님이 걱정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살이 됐을 때 저는 입양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제 형을 찾아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진수야,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 찾아볼게.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 사고가 난 지 오래됐고 기록도 제대로 없어서. 그래도 찾아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어. 최선을 다해볼게. 아버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 형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 고아원에 연락하고 경찰 기록을 뒤지고 입양기관에도 문의했어요. 퇴근 후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검색하셨습니다. 주말에는 직접 부산까지 내려가 고아원들을 방문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강태수라는 이름의 아이는 찾을 수 없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입양된 것으로 보이나 어느 가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만은 믿고 싶었으니까요. 중학생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모범생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명문 고등학교였어요. 입양 아버지가 추천해 주신 학교였습니다. 진수야, 이 학교를 나오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대학보다 형이 더 중요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진로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진수야,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이요. 경찰? 왜? 제 형을 찾고 싶어서요. 선생님은 제 사연을 아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이유구나. 경찰이 되면 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저는 경찰대학을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형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밤을 새워 공부했습니다. 입양 어머니가 걱정하셨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입양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오셨어요. 진수야, 축하한다. 이제 정말 경찰이 되는구나. 네, 아버지. 꼭 좋은 경찰이 될게요. 그리고 형도 꼭 찾아라. 네, 찾을 거예요. 반드시요. 경찰대학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체력 훈련, 법률 공부, 사격 훈련.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구보를 하고 오전에는 법률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체력이 약했던 저는 구보를 할 때마다 뒤처졌어요. 팔굽혀펴기를 할 때는 팔이 후들거렸고 턱걸이를 할 때는 한 개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강진수, 뭐 하는 거야? 제대로 해.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교관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저녁 먹지 말고 운동장 10바퀴 뛰어. 네. 저는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찼지만 뛰었어요. 형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뛰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보를 할 때 뒤처지지 않게 됐고 팔굽혀펴기도 50개씩 할 수 있게 됐어요. 턱걸이도 10개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 강진수. 많이 좋아졌어. 교관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칭찬이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법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형법, 민법, 행정법. 어려운 과목들이었지만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잠들 때도 저는 공부했어요. 진수야, 너 좀 쉬어. 몸 망가져. 룸메이트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나 이거 해야 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내게는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 저는 형 이야기를 했습니다. 룸메이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힘내.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사격 훈련도 힘들었습니다. 처음 총을 잡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차갑고 무거운 금속 덩어리였습니다. 이걸로 사람을 쏠 수도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강진수, 집중해. 표적을 정확히 겨냥해.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총성이 울렸고 총의 반동이 어깨를 쳤습니다.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빗나갔어요. 다시, 저는 다시 쐈습니다. 이번에도 빗나갔어요. 10발을 쐈지만 표적을 맞춘 건 2발뿐이었습니다. 강진수, 너 이래서 경찰이 될 수 있겠어? 교관이 핀잔을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사격장에서 누구보다 오래 연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남아서 쏘고 또 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멍들었지만 계속 쐈습니다. 한 달 후 제 사격 실력은 크게 향상됐습니다. 10발 중 8발은 표적을 맞출 수 있게 됐어요. 좋아, 강진수. 이제 제법인데? 교관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1학년이 끝나갈 무렵 저는 경찰대학에서 상위 10% 안에 들었습니다. 체력, 학업, 사격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았어요. 진수야, 정말 대단하다. 1학년 때 이렇게 하기 힘든데. 동기들이 축하해줬습니다. 고마워. 다들 덕분이야. 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형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2학년이 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했어요.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고아원 입양 기록을 뒤졌습니다. 컴퓨터실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색했어요. 강태수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수십 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형과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이가 다르거나 출생지가 다르거나 부모 이름이 달랐습니다. 제발, 제발 나와줘.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형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3학년이 됐습니다. 졸업이 1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강력계에 배치되고 싶었거든요. 강력계에 가면 더 많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진수야, 너 강력계 가려고? 동기가 물었습니다. 응. 거기 힘들다던데? 살인, 강도 같은 거 다루잖아. 알아. 그래도 가고 싶어. 왜? 내가 찾아야 할 사람이 혹시 범죄에 연루됐을 수도 있잖아. 동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4학년이 되어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저는 최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됐습니다. 4년 동안 최고의 성적을 유지했거든요. 졸업식 날 입양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진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덕분이에요. 이제 정말 경찰이 됐구나. 네. 좋은 경찰이 될게요. 그리고 꼭 형을 찾을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진수야, 형 꼭 찾아.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네, 어머니. 졸업 후 저는 서울경찰청에 배치됐습니다. 처음에는 교통과에서 일했어요. 교통 단속을 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었지만 저는 성실하게 했어요. 2년 후 저는 강력계로 전보됐습니다. 드디어 제가 원하던 부서에 온 겁니다. 강력계는 살인, 강도, 폭행 같은 강력 범죄를 다루는 부서였어요. 첫 출근 날 강력계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진수 형사님, 어서 오세요. 여기는 힘든 부서예요. 각오하셨죠? 네, 팀장님.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박 형사님과 파트너로 일하게 될 겁니다. 팀장이 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강진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박 형사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어요. 강 형사, 나 따라와요. 첫 사건 현장 가봐야 해요. 네. 우리는 차를 타고 사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감식반이 와 있었습니다.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고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 형사님, 여기입니다. 감식반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오피스텔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피가 사방에 튀어 있었어요. 벽에도 바닥에도 천장에도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시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30대로 보였어요. 가슴에 칼이 꽂혀 있었고 눈은 풀려 있었습니다. 입은 벌어져 있었고
손은 움켜쥐어져 있었어요.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위장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입을 막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강 형사, 참아요. 경찰이 이러면 안 되죠. 박 형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천천히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피해자는 누구죠? 이름은 김동현 32세 회사원입니다. 감식반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범인은요? 아직 모릅니다. 목격자도 없고요. 박 형사가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저도 따라다니며 배웠어요. 여기 봐요, 강 형사. 이 핏자국 패턴을 보면 박 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사건은 결국 피해자의 지인이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다 살인을 저지른 거였어요. 우리는 일주일 만에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강 형사.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그렇게 저는 강력계 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범죄 현장을 다니고 범인을 쫓고 피해자를 위로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을 잊지 않았습니다. 틈틈이 형을 찾았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실종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강력계에 있으니 더 많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도 검색했습니다. 혹시 형이 범죄에 연루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강태수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몇 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이나 출생지가 맞지 않았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베테랑 형사가 됐어요.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고 여러 번 표창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강력계의 에이스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형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20년이 넘게 찾았지만 형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형, 어디 있어요? 제발 힌트라도 주세요. 매일 밤 저는 형을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40대가 됐어요. 박 형사는 제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가 됐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함께 해결했어요. 강 형사, 오늘 저녁 한잔 할래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좋죠. 우리는 경찰서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강 형사, 아직도 형 찾고 있어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형 이야기를 박 형사에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직도 찾고 있어요. 힘들겠네요. 힘들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꼭 찾을 거예요. 나도 도와줄게요. 고맙습니다, 형사님.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 됐어요. 입양 아버지는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진수야, 언제 결혼할 거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넌 이제 40이 넘었어. 결혼해야지.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지금은 일이 바빠서요. 사실 결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을 찾는데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50대가 됐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형은 여전히 찾지 못했어요. 이제 포기해야 하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을 찾았는데 못 찾았으니 이제는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형은 제 유일한 혈육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4년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6시에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제 옆에 섰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어요. 50대로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전철이 역에 도착했고 남자는 내렸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에 밀려 그럴 수 없었어요. 아, 놓쳤다. 저는 아쉬워하며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박 형사가 제 책상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 새 사건 떨어졌어요. 무슨 사건인데요? 강남에서 조직 폭력배들끼리 패싸움이 벌어졌어요. 1명 죽고 3명 중상이에요. 또 조폭들이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폭 사건은 항상 복잡했거든요. 용의자 사진 있어요? 있죠. 여기요. 박 형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펼쳐봤어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범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그리고 용의자들 사진. 용의자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한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이상하게 낯이 익은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봤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본 그 남자였어요. 이 사람, 오늘 아침에 봤어요. 뭐라고요? 지하철에서 이 사람을 봤어요. 분명히. 박 형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그럼 그 사람이 주범이에요. 이름이 강태수래요. 강태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졌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손에 든 사진이 떨렸습니다. 태수? 왜요? 아는 사람이에요? 박 형사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태수? 그건 제 형의 이름이었습니다. 40년 전 시장 골목에서 헤어진 형의 이름이요.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눈매, 코, 입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 형의 얼굴과 비슷했어요. 강 형사, 괜찮아요? 박 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냥 이름이 좀 낯설어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류를 계속 읽었어요. 강태수는 부산 출신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52세, 고아원에서 자랐고 10살 때 입양됐다가 1년 만에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다고. 이후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거리로 나와 폭력배 생활을 시작했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부산 출신, 고아원, 입양, 그리고 나이까지. 모든 게 제 형의 행적과 일치했어요. 설마 이 사람이 정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이 사람 신체 특징 같은 거 있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자세한 건 직접 만나봐야 알겠죠.
왜요? 아니, 그냥요.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진정해, 강진수. 확실한 건 아니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강태수가 제 형일 거라고요. 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도주 중이에요. 부하들 증언으로는 인천 쪽으로 도망갔을 거래요. 인천이요? 네. 인천에 조직의 아지트가 있거든요. 거기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가서 체포해야겠네요. 그렇죠. 오늘 오후에 출발할 거예요. 기동대도 동원될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만약 저 강태수가 정말 제 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을 체포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형이 조폭일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거든요. 나쁜 예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저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계속 강태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형일까? 아니면 동명이인일까? 확률적으로는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강태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모든 조건이 너무 일치했습니다. 나이, 출신지, 고아원.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일치점이었어요. 형, 정말 당신이에요? 오후 2시, 우리는 인천으로 출발했습니다. 형사 4명과 기동대 6명이 함께 했어요. 승합차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꼭 40년 전 그날 같네. 그날도 비가 내렸었죠.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속에서 형과 헤어졌었습니다. 오늘 다시 형을 만나게 될까요? 아니, 저 강태수가 정말 제 형일까요? 박 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 형사,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네, 괜찮습니다. 긴장했어요? 이번 작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조폭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조심해요. 내가 옆에서 지켜줄 테니까. 고맙습니다. 인천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흐려졌고 바람도 세게 불었어요. 정말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아지트는 인천 부두 근처의 낡은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버려진 듯한 지역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안에 몇 명이나 있을지 몰라요. 박 형사가 총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총을 꺼내 장전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기동대가 앞쪽 문을 막고 형사들은 뒤쪽과 옆문을 지켰어요. 저와 박 형사는 정문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박 형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문을 발로 차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희미한 빛이 깨진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총을 앞으로 향하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바닥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빈 소주병, 담배꽁초, 찢어진 신문지. 오래된 창고 냄새가 진동했어요. 아무도 없나? 박 형사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1층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거리는 무거운 발소리였어요. 위다. 가자.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낡은 계단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저는 총을 겨눈 채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복도가 나왔습니다. 긴 복도였어요.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박 형사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셋을 세고 들어가자는 신호였습니다. 하나, 둘, 셋. 박 형사가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방 안에는 4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3명은 젊은 조폭들이었고 1명은 강태수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보니 더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키는 180cm쯤 됐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날카로운 턱선, 굵은 눈썹, 그리고 매서운 눈빛. 하지만 무엇보다 제 시선을 끈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평생을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박 형사가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3명의 젊은 조폭들은 순순히 손을 들었어요.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짜릿한 느낌이었어요.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수의 눈빛도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무언가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도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공기가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저와 강태수, 우리 둘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수, 넌 체포됐어. 저항하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왜 목소리가 떨리는 걸까요? 강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굵직하고 거친 목소리였어요.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한다는 표시였어요. 박 형사와 기동대원들이 다가가 그를 체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옆방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팡! 으악! 기동대원 1명이 쓰러졌습니다. 다리에 총을 맞았어요. 피가 솟구쳤습니다. 엎드려! 박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책상 뒤, 벽 뒤로 숨었습니다. 총알이 사방으로 날아다녔습니다. 팡팡팡! 총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어요. 벽에 구멍이 뚫리고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파편이 튀었어요. 숨어있던 조폭들이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를 매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혼란 속에서 강태수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움직이면 쏜다. 저는 그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떨렸어요.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쏠 수 없었을까요? 강태수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슬픔? 후회? 아니면 그리움?
미안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제 귀에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리고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2층 높이였지만 그는 능숙하게 착지했어요. 구르면서 충격을 흡수하고는 재빨리 일어나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제 길. 박 형사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총격전은 2분쯤 더 계속됐어요. 결국 우리는 조폭 5명을 체포했지만 강태수는 놓쳤습니다. 강 형사, 왜 안 쐈어? 쏠 수 있었잖아. 박 형사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 쏘지 못했을까요? 왜 손이 떨렸을까요? 설마 저 사람이 정말.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사이라도 된다는 걸까요? 저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입양 서류가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가 있었습니다. 입양 동의서, 호적 등본, 고아원 기록, 그리고 한 장의 서류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형 강태수 마이너스 실종. 제 손이 떨렸어요. 역시 그랬습니다. 저 조폭 두목 강태수가 제 형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날처럼요. 형, 정말 당신이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빗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그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형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요. 사진 속 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7살 형의 얼굴, 그리고 오늘 본 52세 강태수의 얼굴. 닮았습니다. 눈매가, 코가, 입술이 모두 닮아 있었어요. 형이 맞아. 분명히 형이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제 형이 조폭 두목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형 생각만 했어요. 형은 지난 4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왜 조폭이 됐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좀비처럼 출근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강 형사, 밤새 안 잤어요? 박 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잠이 안 와서요. 어젯밤 일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요. 우리가 놓친 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박 형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강 형사, 혹시 저 강태수가.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요? 아는 사람이에요? 박 형사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형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박 형사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형 이야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40년 전 헤어진 일, 계속 찾아온 일, 그리고 어제 강태수를 봤을 때 느낀 것까지. 박 형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강 형사, 힘들겠네요. 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확인해 봐야 해요. 어떻게 확인하죠? 일단 강태수를 잡아야죠. 그리고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박 형사 말이 맞았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강태수 소재 파악됐어요? 아직이요. 찾고 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강태수를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모든 정보망을 동원했어요. 제보자들에게 연락하고 CCTV를 확인하고 조직 관계자들을 신문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 형사, 강태수가 부산에서 목격됐대요. 부산이요? 네. 남포동 쪽이래요. 부산. 모든 게 시작된 곳이죠. 형과 제가 헤어진 곳이기도 하고요. 부산청에 협조 요청했어요. 우리도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3시간을 달렸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울에서 점점 멀어지고 부산으로 가까워졌어요.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부산역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부산청 형사들이 우리를 마중 나왔어요. 서울청에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부산청 김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청 강진수입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강태수가 목격된 장소로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는 차를 타고 남포동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의 번화가였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 거리, 낯익은데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걸었던 거리 같았습니다. 많이 변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차는 한 허름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2층에 술집이 있는데 거기서 강태수가 목격됐대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2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조심하세요. 무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복도 끝에 술집 문이 보였어요. 추억의 술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어요. 몇 명의 손님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어요. 구석자리에 강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빛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이 3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강태수?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또 왔구나. 당연하죠. 당신은 범죄자니까. 범죄자. 맞아. 나는 범죄자지. 그가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형사와 부산청 형사들이 뒤를 따랐어요. 다른 손님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체포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강태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잔만 더 마시고 가면 안 될까? 고향에서 마시는 마지막 술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박 형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강 형사 안 돼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한 잔 하세요. 고맙군. 강태수가 빈잔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소주가 테이블에 흘렀어요. 그는 천천히 소주를 마셨습니다. 목이 꿀꺽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주잔을 든 채로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이 동네에서 태어났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시장 골목에서 부모님이랑 살았지. 행복했어?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장 골목. 우리가 살던 곳이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다 잃었어. 부모님도 동생도 모든 걸 잃었지. 동생? 그가 동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동생이 있었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있었지. 진수라고. 나보다 2살 어렸어. 착한 애였지. 맨날 나만 따라다니고. 형 하면서. 진수, 제 이름입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저 사람은 제 형이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형? 님?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강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주잔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졌어요. 짤그랑 소리가 술집 안에 울렸습니다. 뭐라고? 형님이. 맞죠? 강태수 형님? 제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강태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진수야. 내가 진수야? 네, 형. 저예요. 동생 진수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형은 조폭 두목이 됐고 저는 형사가 됐죠. 우리는 적으로 만난 겁니다. 술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박 형사도 부산청 형사들도 모두 침묵했어요. 저와 강태수만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미안해. 형이 흐느꼈습니다. 형도 보고 싶었어? 매일 밤 내 생각했어. 내가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행복한지, 밥은 잘 먹는지. 형? 저도 울었습니다. 형사 생활 25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운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다니. 너는 경찰이 되고 나는 이 모양이 되고. 형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참 웃기지? 형제인데 적이 됐어. 형,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야, 진수야. 나는 이미 끝났어.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돈을 뺏고, 협박하고.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그래도, 진수야. 형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나 체포해. 그게 내일이잖아. 그리고, 그게 맞아. 나는 벌을 받아야 해. 형이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수갑을 채우라는 뜻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형에게 수갑을 채워야 한다니. 40년 만에 만난 형에게. 강 형사,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갑을 꺼냈어요. 형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형의 손목에 흉터가 있었어요. 작지만 선명한 흉터였습니다. 길이가 3cm쯤 되는 하얀 흉터였어요. 저도 똑같은 자리에 같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이 흉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릴 때 싸우다가 생긴 거지. 기억나니? 형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무 막대기로 내 손목을 찍었잖아. 그때 상처가 났어. 너도 같은 자리에 상처가 생겼고, 그랬죠. 기억이 났습니다. 5살 때였어요. 형이 제 장난감 자동차를 빼앗아서 화가 났던 저는 마당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 형을 때렸어요. 형이 손으로 막으면서 손목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도 같은 자리에 상처가 났어요.
나무 막대기가 튕겨 나오면서 제 손목을 찍었던 겁니다. 우리는 둘 다 울면서 서로 미안하다고 했죠. 어머니가 달려와 우리를 달래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형,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갑을 떨어뜨리고 형을 안았어요. 형, 보고 싶었어요. 나도 진수야.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졌어요. 술집 안에 있던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형사도 부산청 형사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형을 놓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갑을 주워들었어요. 형, 미안해요. 제가 형을 체포해야 해요. 알아. 괜찮아. 형이 다시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형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금속이 형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딸깍. 수갑이 잠기는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이제 내일 다 했어. 잘했어, 진수야. 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형이 자랑스러워. 형, 우리는 형을 연행했습니다. 술집을 나와 경찰차에 태웠어요. 저는 형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형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부산을 보는 것도 마지막이겠지. 형,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나 이번에 오래 들어갈 거야. 죄가 너무 많아.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형이 저지른 범죄가 워낙 많아서 아마 15년, 어쩌면 20년은 복역해야 할 겁니다. 진수야. 네, 형. 너는 잘 살았구나. 경찰이 되고 정의롭게 살고. 형이 정말 자랑스러워. 형, 나는 반대로 살았지. 폭력배가 되고 사람들 괴롭히고 나쁜 짓만 하고. 부끄러워.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진수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형이 계속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매일 맞았어. 형들한테, 선생님한테.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겨울에는 추워서 떨었고, 여름에는 더워서 잠을 못 잤어. 형, 입양 가정도 좋지 않았어. 그 집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는데 술 먹으면 나한테 폭력을 휘둘렀어. 어머니도 날 싫어했어. 내가 말썽을 피운 것도 아닌데. 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쳤어. 11살 때였어. 거리로 나왔지. 근데 거리는 더 무서웠어. 추웠고 배고팠고 무서웠어. 형, 그때 조폭 형들을 만났어. 그 형들이 밥을 줬어. 따뜻한 곳에서 자게 해줬어.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는 기분이었어. 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대신 심부름을 해야 했지. 처음에는 단순한 일이었어. 물건 전달하고 사람 찾아주고. 그러다 점점 큰 일을 하게 됐어. 협박하고 폭행하고. 어느새 나도 조폭이 돼 있었어. 형,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살아남아야 했어.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했어. 그래서 싸웠어. 계속 싸웠어. 형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갑이 철컥 소리를 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조직에서 높아졌어. 20대의 중간 보스가 됐고, 30대의 간부가 됐고, 40대의 두목이 됐어. 형.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돈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지만 외로웠어. 특히 밤에. 혼자 있으면 내 생각이 났어. 진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형이 저를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미안해, 진수야. 형이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내가 자랑스러워할 형이 되지 못해서. 아니에요, 형. 형은 충분히 자랑스러워요. 뭐가 자랑스러워? 나는 범죄자야. 그래도 형은 제 형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형이 저를 안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저를 껴안았어요. 고마워, 진수야.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 동안 못한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진수야, 너 결혼했어? 아니요, 형. 아직 혼자 살아요. 왜? 나이가 50인데. 그냥 형을 찾는 데 집중하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랬구나. 형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결혼도 못한 거네.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나도 혼자예요, 진수야. 형이 말했습니다. 여자는 사귀어 봤지만 결혼까지는 못했어. 내가 이런 인간인데 누가 나랑 결혼하고 싶겠어? 조폭 두목이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나 돼? 형? 그래서 외로웠어. 엄청 외로웠어. 밤마다 술을 마셨어. 술을 마셔야 잠이 왔거든. 안 그러면 내 생각에 잠을 못 잤어. 형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형. 입양 부모님이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형이 보고 싶었어요. 밤마다 형 꿈을 꿨어요. 정말? 네. 꿈에서 형을 만나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깨어나면 형이 없어서 매번 울었어요. 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요. 미안해, 진수야. 형이 곁에 없어서. 아니에요. 형도 힘드셨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형, 손목 흉터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응? 그때 우리 왜 싸웠죠? 형이 웃었습니다. 내가 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싶어 했는데 나는 안 빌려줬어. 그랬더니 내가 화를 내면서 나무 막대기로 날 때렸지. 죄송해요. 괜찮아. 나도 잘못했어. 빌려줬어야 하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저도 같은 자리에 상처가 났잖아요. 그래. 나무 막대기가 튕겨 나오면서 내 손목도 찍었지. 우리 둘 다 울면서 서로 미안하다고 했어. 엄마가 달려와서 우리를 달래주셨죠. 그래. 엄마가 약을 발라주시면서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하셨지. 우리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었어요. 엄마, 보고 싶다.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요. 엄마 아빠는 정말 돌아가신 거야? 네. 화재 사고로. 그랬구나. 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엄마 아빠가 살아계신 줄 알았어. 언젠가 날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어. 근데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야. 형, 그때 정말 슬펐어.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어. 부모님도 없고 동생도 없고 정말 외로웠어. 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만났잖아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그래. 고마워, 진수야. KTX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내렸어요. 구치소로 이송하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구치소에 계시는 동안 제가 면회 갈게요. 정말? 올 거야? 물론이죠. 매주 갈게요. 고마워. 형이 차에 탔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를 봤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도 수갑이 채워진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차를 저는 끝까지 지켜봤어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강 형사, 박 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들죠? 네,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잘했어요. 형을 찾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인생이 그런 거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이 벌어지는 거. 박 형사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형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형의 모습과 오늘 본 형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제 형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위로했어요. 형, 이제 매주 만날 수 있어요.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저는 형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평일에는 경찰 일을 하고 주말에는 형을 면회하러 가는 일상이요. 첫 면회 날 저는 아침 일찍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형을 다시 보게 된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차가운 면회실에서 만나야 한다는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갔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형이 앉아 있었어요. 죄수복을 입은 형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형도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형도 전화기를 들었어요. 형, 진수야, 정말 왔구나. 물론이죠. 약속했잖아요. 고마워. 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기 생활은 어때요? 괜찮아. 밥도 나오고 잘 곳도 있고 고아원보다는 나아. 형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다른 수감자들은 어때요? 처음엔 좀 거칠게 굴더니 내가 밖에서 두목이었다는 걸 알고는 조심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어.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 잘 생각하셨어요. 응.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 나쁜 사람으로 살기는 지겨워. 형의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형, 여기서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 네. 검정고시 같은 거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형, 공부하세요. 중학교 졸업장이라도 따세요. 나이가 50인데. 나이가 뭐 중요해요?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죠. 형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볼게. 진수,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용기가 나네.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책 넣어드릴게요. 고마워, 진수야. 우리는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형,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건강하세요. 너도. 우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형이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저도 같은 자리에 손을 댔습니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손이 맞닿았어요. 사랑해, 진수야. 저도요, 형. 형이 뒤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도 면회실을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 눈물이 났습니다. 형을 만나서 기쁘기도 하고 유리창 너머로만 만나야 한다는 게 슬프기도 했어요. 그렇게 매주 면회를 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형은 정말로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진수야,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 도저히 모르겠어. 어떤 거요? 형이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학 문제였어요.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저는 종이에 풀이 과정을 적어 보여줬습니다. 형은 집중해서 봤어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고마워. 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공부하는 형의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형의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진수야, 다음 주에 재판이래. 알아요. 제가 갈게요. 고마워. 내가 있으면 힘이 날 것 같아. 재판날 저는 법정에 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형을 기다렸어요. 형이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수갑이 채워진 채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형은 방청석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형의 죄상을 낭독했어요. 폭행, 상해, 공갈, 협박. 정말 많았습니다. 피고인 강태수는 20여 년간 조직 폭력배로 활동하며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15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형을 변호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사회의 보살핌도 받지 못했습니다. 환경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환경이 어려웠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뜻입니까? 피고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 중에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형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형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저를 봤어요. 재판장님,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폭력으로 먹고 살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동생이요. 형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방청석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그 동생을 다시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이런 모습으로 만났지만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형이 저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수야, 미안해. 형이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하지만 형은 행복했어.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방청객들도 모두 침묵했어요.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12년. 구형보다는 3년 적었지만 여전히 긴 시간이었어요. 형은 만 64세가 되어서야 출소할 수 있을 겁니다. 판결 후 잠시 형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형, 12년. 괜찮아, 진수야. 나 출소하면 64살이지만 그래도 내 형으로 살 수 있어. 형, 12년 동안 기다려줄 거지? 당연하죠. 매주 면회 올게요. 정말? 12년 동안 매주? 네. 약속해요. 형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진수야. 내가 있어서 형은 행복해. 그렇게 형은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저는 정말로 매주 면회를 갔어요. 처음 몇 달은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형도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고, 저도 매주 먼 길을 오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익숙해졌습니다. 면회는 우리 형제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형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수야, 나 검정고시 합격했어. 정말요? 축하해요, 형. 고마워. 내 덕분이야. 형이 정말 기뻐했습니다. 52세의 나이에 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준비할 거야.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형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도 합격했어요. 진수야, 봐. 고등학교 졸업장이야. 형이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대단해요, 형. 이제 대학도 도전해볼까? 대학이요? 응. 사회복지학과 공부하고 싶어. 출소하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거든. 형의 꿈이 생긴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형,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꼭 하세요. 그래, 해볼게. 형은 정말로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공부하며 학점을 따기 시작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형은 교도소에서 모범수가 됐어요. 다른 재소자들을 돕고 교도관들 말도 잘 듣고 형이 정말 변하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나 요즘 봉사활동도 해. 봉사활동이요? 응. 교도소 안에서 글 못 읽는 사람들한테 글 가르쳐줘. 재미있어. 형, 정말 대단해요. 아니야.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형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따뜻하고 희망찬 눈빛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형은 대학교 2학년이 됐어요. 진수야, 이번 학기 성적 나왔는데 오러야. 와, 정말이요? 대단해요. 교수님이 레포트를 정말 잘 썼대. 칭찬받았어. 형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 형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진수야, 요즘 몸이 좀 이상해. 왜요? 어디 아프세요? 그냥 기운이 없어. 밥맛도 없고 자꾸 피곤해. 교도소 의무실 가봤어요? 응. 갔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래. 걱정하지 말래. 그래도 이상하면 또 가보세요. 알았어. 저는 조금 걱정됐지만 의사가 괜찮다고 했으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형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진수야, 나 자꾸 토해. 밥을 먹으면 토하고 물만 마셔도 토해. 형, 다시 의무실 가세요. 응, 갈게. 형은 의무실에 갔고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진수야, 면회실에서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암이래. 뭐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간암. 그것도 말기래. 말기요? 그럼, 오래 못 산대. 길어야 6개월이래. 6개월. 형이 6개월밖에 못 산다니. 형? 그럴 리 없어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요. 진수야, 의사가 그랬어. 이미 전이가 많이 됐대. 치료해도 소용없대. 안 돼요. 안 돼요, 형.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면회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진수야, 진정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형을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또 이러요? 미안해, 진수야. 형이 더 오래 살지 못해서. 형?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형도 울었어요. 우리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형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교도소 병원이 아니라 일반 병원이었어요. 암말기 환자는 특별 조치로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휴가를 내고 형 곁을 지켰어요. 진수야, 너 일은? 괜찮아요. 제가 휴가 많이 남았어요. 미안해. 형, 미안하다는 말하지 마세요. 형은 날이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걸을 수 있었지만 2주가 지나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 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거의 누워서만 지냈습니다. 진수야. 네, 형. 형이.
부탁 하나 해도 돼? 물론이죠. 뭐든지 말씀하세요. 나 죽으면 부산 바다에 뿌려줘. 엄마 아빠가 계신 곳 근처에. 형,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수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나 곧 죽어. 안 돼요. 그리고 너랑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넣어줘. 그럼 나 행복할 것 같아.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형. 그렇게 할게요. 고마워. 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살이 다 빠져서 손가락 뼈가 그대로 만져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형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이제는 말하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형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형을 지켰어요. 형이 잠들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옆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진수야. 네, 형. 여기 있어요. 고마워. 내 동생이 되어줘서. 형, 제가 더 고마워요. 진수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정의롭게. 네, 형.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가끔 형 생각해줘. 매일 할게요, 형. 형이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사랑해. 진수야. 저도 사랑해요, 형. 형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형, 형. 저는 형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망시각 오전 3시 42분. 의사가 선언했습니다. 형이 죽었습니다. 저는 형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어요. 형, 형. 박 형사가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강 형사, 진정해. 형, 가지 마. 제발. 하지만 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손이었어요. 제 손에서 형의 체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형, 고마웠어요. 제 형이 되어줘서, 다시 만나게 해줘서. 저는 형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형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참석한 사람은 저와 박 형사, 그리고 교도소에서 형을 알던 몇몇 사람들 뿐이었어요. 고인은 비록 범죄자였지만 마지막 4년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도관이 조사를 읽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을 돕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까지 다니면서 사회복지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강태수 씨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형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형은 결국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지만 이 사진만큼은 남기고 싶었어요. 형, 편히 쉬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형의 유골을 들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형이 원했던 곳, 부산 바다로요. 남포동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는 유골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뿌렸어요. 하얀 재가 바람에 날려 바다로 흩어졌습니다. 형, 부모님 곁에서 편히 쉬세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다음 생에는 꼭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세요.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닷바람에 눈물이 식었어요. 유골을 다 뿌리고 나서 저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나갔다 했어요. 마치 형이 저에게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형.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깊고 긴 절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형과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형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교도소에서 공부하던 책들, 대학 교재, 노트, 그리고 사진 몇 장. 사진 중 하나를 들어봤습니다. 면회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형,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짧았지만 형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옆에 걸었어요. 이제 2개의 사진이 있네요. 어린 시절 형과 저, 그리고 어른이 된 형과 저.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형을 떠나보냈다. 부산 바다에 뿌렸다. 형이 원하던 곳이다. 형과 함께한 시간은 4년밖에 되지 않았다. 40년을 찾아 헤매고 4년을 함께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형을 다시 만났으니까. 형이 변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형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형은 비록 범죄자였지만 마지막에는 변했다. 공부하고 봉사하고 꿈을 가졌다. 그게 형의 진짜 모습이었을 거다. 운명은 우리를 갈랐지만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이어줬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형,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 형이 되어줘서. 안녕히 가세요, 형.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형, 저기 계시죠? 별이 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진수야. 형은 여기 있어. 너를 지켜보고 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그래도 미소 지을 수 있었어요. 잘 자요, 형. 좋은 꿈 꾸세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형을 생각하며 일했어요. 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요. 범죄자를 대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엄하게 대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사정도 들어봤어요. 혹시 형처럼 어려운 환경 때문에 범죄자가 된 건 아닌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형의 첫 기일이었어요. 저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철썩이고 있었어요. 형, 1년이 지났어요. 잘 지내시죠? 저는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잘 지내요. 형이 원하신 대로 살고 있어요. 좋은 경찰로요. 그리고 형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파도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하지만 참을 거예요. 형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저는 꽃다발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파도에 떠내려갔어요. 사랑해요, 형. 영원히 사랑해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매년 형의 기일이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말을 걸었어요. 2년, 3년, 5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경찰 일을 했어요.
형을 생각하며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하고 싶었던 일을 대신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천만에. 힘들 때는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형을 떠올렸어요. 형, 보고 계시죠? 제가 형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60이 넘었어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강 형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과찬이십니다. 박 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형사, 아니, 이제 강 선배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정말 수고했어요. 박 형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은 잘 계시겠죠? 네.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박 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사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형을 찾아 헤매고 만나고 또 잃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경찰 일을 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봉사활동 계속할 거예요. 고아원 아이들 돕는 거요. 역시 형사님답네요. 은퇴 후 저는 정말로 고아원 봉사활동에 전념했습니다. 형이 자랐던 부산의 그 고아원이었어요. 선생님, 저 공부 가르쳐 주세요. 그래, 이리 와.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형이 못 받았던 교육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경찰 될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하면 뭐든지 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선생님이 도와줄게.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린 시절 형의 미소와 닮았어요. 형, 보이시죠? 제가 형을 닮은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0이 넘었어요. 형이 죽은 지 15년이 됐습니다. 부산 바닷가에 섰습니다. 매년 오는 이곳이었어요. 형, 15년이 지났어요. 파도가 철석입니다. 저는 이제 늙었어요. 머리도 하얗고 허리도 굽었어요. 하지만 아직 건강해요. 바람이 붑니다. 형이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고아원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저 덕분에 공부하고 꿈을 찾았어요. 구름이 흘러갑니다. 형,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제가 형의 꿈을 이뤄드리고 있으니까 눈물이 납니다. 형,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파도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곧이야, 진수야. 곧 만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형.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가족 부르실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구나.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형, 기다렸죠? 이제 갑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형의 얼굴이요. 진수야, 어서 와. 형이 여기서 기다렸어.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형. 지금 갑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숨을 거뒀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이었습니다.